소설은 어느 자동화된 공장에서 시작합니다. 이 공장은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로봇이 모든 제품의 조립 공정을 맡아서 하는 곳이고, 사람이라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두 사람이 다인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3시에 작업 중 이상을 알리는 비상벨이 울리고, 밤 근무자인 유지가 로봇 사이로 가서 걸려있는 부품을 떼내려는 순간 로봇의 공격을 받고 사망합니다. 장소는 바뀌어서 새벽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다쿠야는 잔뜩 긴장한 채로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자동차 뒤 트렁크에는 자신의 애인인 야스코의 시신이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를 도쿄에서 멀지 않은 아스기시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료 직원인 하시모토에게 전해주고, 자신은 나고야에 있는 호텔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다쿠야는 중견회사인 MM중공에 다니고 있는 유능한 사원인데요. 하지만 다쿠야의 어린 시절은 불쌍함 그 자체였는데, 무능하고 못된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에 큰 상처를 받고 자랐어요. 학창 시절을 너무나 어렵게 고학으로 보냈기 때문에 성인이 된 다쿠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겠다는 야망에 찬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고 있는 로봇 부서가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자인 다쿠야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입 사원으로 들어온 미모의 야스코란 사원이 임원실에 배치되자 다쿠야는 그녀에게 접근하여 임원들의 정보를 빼내려고 합니다. 결국 야스코의 환심을 산 다쿠야는 야스코의 애인이 되어서 그녀의 집을 자주 드나듭니다. 그런데 3주 전 얼마 전에 야스코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줘요.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쿠야는 야스코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 남자와 잠자리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야스코에게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데 애를 낳을 거냐고 묻자 야스코는 무조건 낳을 거고, 애 아빠가 밝혀지면은 누구든지 간에 자신과 애를 끝까지 돌보아 달라고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쿠야는 속으로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현재 회사 후계자의 딸인 호시코에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도도한 여자인 호시코의 호감을 사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이때에 야스코가 자신의 아이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문이 난다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야스코의 입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한 회사의 후계자인 도시키 전무의 아들인 나오키 실장으로부터 호출을 받게 됩니다. 나오키 실장은 회사 후계자인 도시키 전무의 유일한 아들이지만 자신이 어릴 때 아버지인 도시키 전무로부터 어머니와 함께 버림받았고 어머니와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아버지인 도시키 전무가 다른 여자로부터 딸만 둘을 낳고 아들이 없자 후계자로 회사로 들어온 인물입니다. 어쨌든 그런 나오키 실장이 다쿠야를 부른 것이에요. 방으로 들어가자 나오키 실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 부서의 하시모토도 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방에서 나오키 실장이 들려준 이야기에 다쿠야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나오키 실장은 다쿠야 그리고 하시모토 두 사람이 야스코와 잠자리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나오키 실장 자신도 야스코와 잠자리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야스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야스코는 아이를 낳을 작정이고 누가 아빠이건 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르는 두 사람에게 나오키 실장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야스코를 죽여 없애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야지 세 사람 모두에게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스코를 죽이더라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 명이 함께 협력해서 야스코를 죽이면 세 명의 알리바이를 감쪽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우선 카드로 제비뽑기를 해서 세 사람이 각자 할 일을 정한 다음에
알리바이를 만들면 경찰의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스코를 죽이는 역할을 나오키 실장이 맡게 되고 카드를 뽑아서 야스코는 오사카에서 죽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야스코의 시신을 차에 싣고 나고야까지 나오키 실장이 몰고 오면은 그 차를 다쿠야에게 이제 전해주게 되면은 다쿠야는 그 차를 도쿄 근처인 아스기시까지 가져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하시모토의 차로 옮겨주고 하시모토는 도쿄에 시신을 버린다는 계획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세 사람 다 알리바이가 생기는데 일단 야스코를 죽인 나오키 실장은 오사카에서 야스코를 죽인 시간에는 알리바이가 없지만 그 이후의 알리바이에 의하면 도쿄에까지 갖다 버리고 오사카까지 돌아올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다쿠야나 하시모토는 야스코가 죽은 시간에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에 용의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런 살인 릴레이 방법을 사용하면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배신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배신하지 않는다는 연판장을 쓰고 지장을 찍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나고야로 출장을 간 다쿠야는 저녁에 알리바이를 만들고 밤 10시 이후에 나오키 실장이 놓고 간 야스코의 시신이 실려있는 차를 몰고 하시모토에게 전해주기 위해 밤중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을 달려 드디어 아스기시에 도착한 다쿠야는 그곳에서 하시모토를 만나 시신을 하시모토의 차로 전해줍니다. 그런데 시신을 도쿄에 가서 처리해야 하는 심약한 하시모토는 너무 무서워서 다쿠야에게 같이 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지만 다쿠야는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이 하시모토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시신을 자신의 차의 안쪽으로 운반하는 것만 도와달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시체를 조금 안쪽으로 운반하는 것만 좀 도와주세요. 이대로는 트렁크 문이 닫히질 않아요. 시체를 들어 올리는데 담요가 조금 벗겨졌다. 앗! 순간 다쿠야는 시선을 피했다가 담요를 제대로 덮으려고 손을 뻗었다. 벗겨진 틈으로 발끝이 보였다. 그것을 본 다쿠야는 손을 멈추고 그대로 몸이 굳었다. 하시모토도 말을 하지 못했다. 기묘한 침묵이 몇 초 동안 계속됐다. 다쿠야는 천천히 얼굴을 찡그리며 하시모토를 바라보았다. 하시모토도 다쿠야를 보았다. 이봐. 낮은 목소리로 하시모토를 부른 다쿠야는 시체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건 야스코가 아니야. 담요 틈으로 본 것은 야스코의 발이 아니었다. 전혀 달랐다. 어떻게 하죠? 마침내 하시모토가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개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어떻게 하다니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지. 다쿠야는 긴장한 채 담요를 조심스럽게 들쳤다. 그리고 시체의 얼굴이 드러난 순간 하시모토는 뒤로 물러나다 엉덩방아를 찍고 낮게 비명을 질렀다. 어떻게 된 거지? 다쿠야는 신음했다. 어떻게 나오키 실장이 죽은 거지? 이게 야스코가 아니고 야스코를 죽였어야 되는 나오키 실장의 시신이 거기에 실려 있었어요. 정말로 두 사람은 이제 놀랄 수밖에 없죠.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지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혹시 나오키 실장이 야스코를 죽이려다 야스코에게 거꾸로 당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여자의 힘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요. 어쨌든 이 당황한 두 사람은 그럼에도 예정대로 나오키 실장의 시신을 도쿄에 갖다 버리기로 하고 하시모토가 그 일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쿠야는 얼른 나고야의 호텔로 돌아와서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그런데 하시모토는 나오키 실장의 집 근처에 시신을 버리고 나오키 실장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혹시 서로 간에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지장을 찍은 연판장이 있는지 찾아보지만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다음날 아침 7시에 나오키 실장의 시체가 도쿄에서 발견되고 경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었는데요. 나오키 실장은 목이 졸려서 살해당했는데 죽은 시간은 그 전날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나오키 실장은 그 전날에 1박 2일로 오사카로 출장을 가 있었는데 왜 시신이 도쿄에서 발견이 되었는지 형사들로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들은 나오키 실장의 주변 사람들을 탐문 수사를 하는데 그 중에 나오키 실장의 비서인 유미에에게 나오키 실장의 근황에 대해서 묻는데
유미에는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나오키 실장은 다른 부서에 있던 유미에를 특별히 자신의 비서로 지목해서 데리고 왔고, 유미에를 대하는 데 있어서 무척이나 친절하게 대했기 때문에 유미에는 나오키 실장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 유미에를 회사 동료인 고로가 위로를 해요. 고로와 유미에는 어릴 때부터 고향의 친구였는데 같은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고, 바로 얼마 전인 2주 전에는 유미에에게 프로포즈도 했어요. 유미에는 고로를 좋아는 하지만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2년 전에 죽은 애인의 그림자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야스코가 아닌 나오키 실장의 시신을 차에 싣고 고속도로를 달린 다쿠야는 야스코를 만나 그녀가 어떤 상태인지를 살피는데, 야스코는 이 일이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 나오키 실장은 야스코를 죽이려고 했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다쿠야에게 야스코는 뱃속의 아기 때문에 회사를 조만간 그만두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쿠야는 결국에는 자신이 이 여자를 죽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나오키 실장의 장례식이 있고 다음날 나오키 실장의 시신을 갖다 버린 하시모토는 집에 배달되어 온 사은품이라고 쓰인 소포를 뜯어보니까 안에는 만년필과 파란색 잉크가 들어있어요. 아마도 장례식에 온 사람들에게 주는 사은품이라고 생각한 하시모토는 만년필에 잉크를 넣는데 하시모토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습니다. 청산가리 가스 중독사였어요. 만년필에 잉크를 넣을 때 청산가리 가스가 발생하도록 장치를 해놓았는데 하시모토가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만년필과 잉크가 다쿠야에게도 배달되어 왔었어요. 하지만 다쿠야는 잉크를 넣지 않고 책상 서랍에다 넣어두었던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다쿠야는 큰 충격을 받으면서 누군가가 나오키 실장을 죽였고 또 하시모토와 자신을 죽이려는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뒤에서 누가 이런 엄청난 일을 꾸몄는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키 실장과 하시모토 그리고 다쿠야 자신과 모두 관련 있는 사람은 야스코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야스코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다쿠야는 생각합니다. 한편 경찰 측에서도 연이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자 초비상 상황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 살해당한 나오키 실장과 하시모토의 연결고리를 알아내려고 하지만 도대체 접점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사들이 혹시 하시모토가 나오키 실장의 시신을 옮기는데 자신의 차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차를 조사하지만 너무 깨끗해요. 하시모토의 성격이 깔끔하다는 것을 알게 된 형사들은 실망해서 돌아가려는데 차 시트 밑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고속도로 영수증이었어요. 이것을 토대로 여러 가지 추리를 해보지만 워낙에 정보가 적어서 쉽진 않아요. 한편 죽은 나오키 실장의 비서인 유미에는 결국 다른 부서로 옮겨지는데, 그 전에 나오키 실장의 캐비닛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다가 특별한 서류 파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 무언가 의미심장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느끼고 몰래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이 파일을 자신에게 프로포즈한 고로에게 보여줘요. 이 파일의 정체는 무엇이었냐면은 2년 전에 있었던 자동 로봇 공정 사고에 관한 것이었어요. 유미에가 특별히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그때 사고로 죽은 남자가 자신의 애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오키 실장이 왜 이 사건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 유미에는 2년 전 애인이 죽은 사고에 대한 것들을 조사해 보기로 하고 당시 자신의 애인과 교대로 근무하고 있던 현재의 애인인 고로에게 이 파일을 보여주며 함께 조사해 보자고 합니다. 한편 다쿠야는 야스코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지만 쉽지는 않아요. 게다가 야스코가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자살한 것으로 꾸며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 묘안을 내서 죽이게 되는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다쿠야는
야스코의 집에 몰래 들어가 차를 끓이는 주전자 입구 속에 청산가리를 발라놓고 나와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야스코에게 전화를 걸어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며 그녀의 집에 가서 차를 한 잔 끓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쿠야가 가지고 간 와인과 과자를 먹자고 자꾸 야스코에게 권하는데 야스코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먹질 않아요. 이에 다쿠야는 내가 혹시 독이라도 넣었을까봐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야스코가 끓여온 차를 마시려다가 혹시 당신도 이 차에다가 독을 넣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면서 당신이 먼저 먹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이에 야스코는 웃으면서 자신이 끓여온 차를 마시는데 차 안에는 다쿠야가 청산가리 독을 미리 주전자 입구 안쪽에 발라놓았기 때문에 야스코가 내온 차 안에는 청산가리 독약이 퍼져 있었어요. 결국 야스코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야스코가 죽은 후 야스코의 옷장을 살펴보던 다쿠야는 그녀의 옷에 달려있는 값비싸 보이는 브로치를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며칠 후 야스코의 시신이 발견되고 형사들이 조사를 하는데 마치 자살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사진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야스코의 방을 조사하던 형사들은 그녀가 벌이에 비해 너무 사치스럽게 살아온 것을 보고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책상 서랍에서 산부인과 진료증이 나오자 형사들은 흥분합니다. 그리고 해당 산부인과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해준 이야기는 야스코가 아이를 가져서 산부인과에 왔는데 어쩐지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 같았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유가 아이의 혈액형을 일찍 알 수 있는지를 자꾸 캐물었다는 것이에요. 이에 형사들은 이런 정보를 듣고 야스코를 임신시킨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게 돼요. 결국 얼마 후 죽은 야스코가 임신했던 아기의 혈액형이 밝혀지는데 이 혈액형에 의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아이의 아빠는 나오키 실장도 하시모토도 다쿠야도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쿠야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이의 아빠가 3명 중의 1명이라고 확신하고 야스코를 3사람이 공범이 되어서 죽이기로 한 것이었는데 야스코가 임신한 아이는 이 3명의 아이가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야스코가 임신한 아이의 아빠인가? 그리고 그 아기의 아빠가 아무래도 이 모든 일을 꾸민 범인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쿠야는 어느 날 죽은 나오키 실장의 비서였던 유미에가 2년 전 조립 로봇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이미 다 끝난 사건을 왜 유미에가 조사하는지 궁금한 다쿠야는 결국 유미에를 맞닥뜨려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사고 관련 서류 파일을 빼앗은 다음에 그녀에게 왜 이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지 듣게 됩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애인이 2년 전에 그 사건으로 죽었는데 그것은 애인의 실수가 아니라 로봇을 조종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애인의 실수로 몰아갔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이것을 밝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쿠야는 유미에게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쿠야는 왜 나오키 실장이 2년 전에 있었던 사고 파일을 소중하게 자신의 캐비닛에 가지고 있었는지를 궁금해해요. 그래서 다쿠야는 다음 날부터 안전과를 비롯한 2년 전에 있었던 자동 로봇 사고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니는데 다들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고 회피하는 눈치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은 나오키 실장의 아버지인 창업주의 아들인 도시키 전무의 측근으로부터 다쿠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2년 전의 사고에 대해서 조사하고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2년 전 사고는 작업자의 실수가 아니라 로봇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회사의 명성에 큰 치명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작업자의 실수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나오키 실장이 교대 근무자를 입막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였어요.
다쿠야는 결국 2년 전 사고의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편 휴일에 다쿠야는 자신의 애인이자 도시키 전무의 딸인 호시코의 쇼핑에 기사로 따라가게 됩니다. 아주 도도한 여자인데요. 별 관심이 없이 따라다니던 다쿠야는 어느 유명 보석 상점에 전시되어 있는 브로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브로치는 죽은 야스코의 옷장에 있던 옷에 달려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다쿠야는 짐짓 모른 체 하면서 이 브로치에 대해서 애인인 호시코에게 물어보는데, 호시코는 이 브로치를 보고서는 이 브로치 브랜드와 똑같은 브랜드의 목걸이를 아빠인 도시키 전무가 프랑스에 갔다 올 때 사다 줬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다쿠야는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면서 무언가를 느끼게 돼요. 쇼핑을 다 마치고 헤어질 때 다쿠야가 호시코에게 아빠의 혈액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AB형이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이에 다쿠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야스코가 임신한 아기는 바로 도시키 전무의 아기였던 것입니다. 즉 나오키 실장의 아버지인 도시키 전무도 야스코와 잠자리를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야스코는 4명의 남자와 잠자리를 갖고 있었던 것인데, 도시키 전무, 그의 아들인 나오키 실장, 다쿠야, 그리고 하시모토가 그들이었어요. 한편 다쿠야에게 2년 전 사고 서류를 빼앗기고 크게 실망한 유미에는 현재의 애인인 고로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이제 자신도 2년 전 사고로 죽은 애인인 유지에 대한 조사를 포기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실망해 있는 유미에에게 고로는 다정하게 위로를 해줘요. 이에 마음이 풀린 유미에는 고로와 호텔방으로 옮겨가서 잠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잠자리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고로가 불가능하게 되자 유미에는 괜찮다며 고로에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죽은 애인이었던 유지도 이런 적이 있었다고 위로합니다. 고로와 유지 그리고 유미의 세 명은 다 고향 어릴 때부터의 친구들이었고 함께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유미에가 일어나 보니 고로가 장문의 편지를 써놓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정말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유지를 죽였어. 나는 너를 줄곧 좋아했어. 아주 오래전부터. 하지만 내가 회사에 들어와 유지를 만나고 그와 함께 고향에 갔다 온 다음부터 내 꿈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 너는 그와 사랑에 빠졌지. 하지만 바보 같은 난 그것도 모르고 혼자 좋아했어. 그리고 멍청하게도 데이트 신청을 하기도 했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조금 뒤에야 알았어. 유지에게 들었지. 너와 결혼할 생각이라고. 내가 유지를 증오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어. 너도 알다시피 나와 그는 낮밤 교대로 무인 로봇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점검하는 일을 했어. 날마다 기계만을 상대하는 도저히 인간적인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업무였지. 당연히 우리는 전환 배치를 원했어. 그러나 내가 얻은 정보로는 유지만 전환 배치가 받아들여졌다는 거였어. 그 이유는 유지는 곧 가정을 꾸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였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라는 천사를 얻게 된 덕분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게 된 거였지.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계와의 생활을 계속하게 된 거고. 유지가 죽으면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내가 그를 죽인 건 단순한 질투 때문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솔직히 나는 그때 내가 정상이었는지 자신이 없어. 그건 도대체 누구였을까? 매일 로봇만을 상대했던 남자는. 그리고 나는 몽유병 환자처럼 유지를 죽였어. 예, 이게 이제 놀라운 그 사실이 범인이 이제 밝혀지는 순간인데요. 결국 그 2년 전에 고로에 의해서 죽게 된 유지의 사건을 시작으로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그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2년 전 자동 로봇 공장에서 근무자인 고로가 그 친구였죠. 그 유지 친구끼리 근무를 한 거였는데 고로가 유지를 죽이게 되고 그것을 나오키 실장이 후계자의 아들이죠. 나오키 실장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살인자이죠. 고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2년이 흐른 후에 자신과 잠자리를 갖고 있는 그 야스코가 자신의 부하인 다쿠야와 하시모토와도 잠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도 알게 돼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자신의 아버지인 도시키 전무와도 야스코가 잠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나오키 실장이 이 일이 알려지면 아주 회사에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키는 자신과 다쿠야 그리고 하시모토 세 사람이 공모해서 야스코를 죽이면 세 사람의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살인 릴레이 계획을 짜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오키는 작업 분담을 하기 위한 제비 뽑기를 할 때 일부러 카드 트릭을 이용해서 자신이 야스코를 죽이는 역할을 맡게끔 만듭니다. 사실 죽이는 역할은 다 하기 싫어하는 역할인데 본인이 일부러 그 역할을 맡는 카드를 트릭을 이용해서 뽑아요. 그 이유가 야스코를 자신이 죽이지 않고 자신에게 큰 약점이 잡혀있는 고로에게 시켜서 죽이게끔 하는 계획이었어요. 즉 야스코를 불러내서 고로로 하여금 죽이게 하고 차에 싣고 나고야에 차를 갖다 놓으면 다쿠야가 그 차를 도쿄 근처에 있는 하시모토에게 건네준다는 시나리오였던 것이었어요. 자신은 손 안 대고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변수가 생깁니다. 고로가 야스코를 죽이지 않고 고로 자신이 야스코 시신인 것처럼 차 안에 있다가 나오키 실장이 나타나자 그를 죽여서 야스코 대신 나오키의 시신을 담요로 싸서 차에 싣고 나고야에 있는 어느 장소에 차를 두고 가버린 것이었어요. 다쿠야가 그 차를 몰고 하시모토에게 전해주다가 차에 있는 시신이 야스코가 아니라 나오키 실장이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나오키 실장은 자신의 손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려다가 오히려 살해당한 것이었어요. 결국 다쿠야나 경찰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범인은 바로 고로였습니다. 한편 이 모든 전말을 알게 된 다쿠야는 고로를 자동 로봇 공정이 있는 공장으로 불러냅니다. 그곳에서 고로를 추궁해서 고로가 2년 전 유미에의 애인인 유지를 죽였고 야스코 대신 나오키 실장도 죽였고 만년필과 잉크에 든 청산가리를 이용해서 하시모토도 죽였다는 자백을 듣게 됩니다. 다쿠야가 고로를 자동 로봇 공장으로 불러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고로를 다쿠야 자신이 만든 자동 로봇인 브루투스에게 죽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를 눈치챈 고로가 자신에게 덤벼들어 다쿠야는 고로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고로를 제압하고 그의 머리를 스패너로 내리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공장 안으로 유미에가 뛰어들어온 것이었어요. 쓰러져 있는 고로의 모습을 본 유미에는 고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남자가 튀어나와서 유미에를 쓰러뜨리고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다쿠야는 여자의 가는 목을 조르면서 도대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싶었다. 모든 게 순조롭게 계획대로 되어야 되는데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 고로를 죽이고 이 여자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뭔가 잘못된 거라고 다쿠야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악목을 꾸고 있는 게 분명해. 내일이면 다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될 거고 내게는 장밋빛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누군가가 말한 햇빛 가득한 세계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여자는 뭐지?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목을 조르고 있지? 다음 순간 다쿠야는 머리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 충격 때문에 유미에의 목을 놓쳤다. 다쿠야의 손에서 풀려난 유미에가 등을 구부리고 격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다쿠야는 뒤를 돌아봤다. 그와 동시에 목에 차가운 자극을 느꼈다. 브루투스. 브루투스의 손이 그의 목을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닥에 웅크린 채 컨트롤러를 조작하는 고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뭐하는 거야, 브루투스? 그렇게 중얼거렸을 때 검은 금속 손가락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목이 조이는 것 같다고 느낀 것도 잠깐이었다. 흰 섬광이 눈앞을 스치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꺼졌다. 예, 이렇게 소설이 이제 끝이 끝난 나는데, 거죠. 예, 아주 건조하게 끝나는데, 네. 사실은 이게 건조한 게 아니고 상당히 그 좀 의미 있는
그 끝맺음 같아요. 고로가 결국 살아 있었던 거네요. 스패너로 맞았지만. 예, 맞습니다. 네. 살아 있어가지고 그 조종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브루투스 예, 맞아요. 그 공장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예.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그게 그 브루투스를 누가 만들었냐면 다쿠야가 만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죠. 예, 그래서 자기가 만든 로봇에 자기가 이제 죽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그것도 그 앞에 말했던 그 브루투스 로마의 너마저. 예 브루투스 너마저 그것도 이제 스위서에. 뭐 하는 거야 브루투스 뭐 이제 이렇게 나온 거랑 비슷한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우리가 그 눈여겨 봐야 할 점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왔는데요. 첫째로 이 그 소설을 살펴보면은 그 히가시노 게이고를 그 사회파 작가라고 분류할 만한 점이 그 눈에 띕니다. 이 작품이 1989년에 출간이 되었는데 그 옛날에 벌써 그 로봇으로 인한 자동 공정의 그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요. 그러네요. 그것보다 그것도 더 중요한 게 그 공장에서 홀로 기계만 쳐다보고 있는 일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네, 어떤 네, 네. 비인간성에 대한 고발을 좀 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회파적인 요소가 좀 이 책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어떤 로봇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동 공정화 로봇.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상당히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네. 해요. 또 영화의 또 전문가시니까. 예, 좋아죠. 네. 그 2004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그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아주 재미있는 영화인데요. 그 남자 주인공이 그 형사 역으로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윌 스미스. 그 흑인 배우 있죠. 네. 아주 유명한 그래서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인 2035년에 인류는 집집마다 로봇을 하인처럼 사용합니다. 그런데 더 높은 지능의 로봇의 출시를 하루 앞둔 날 새로운 그 로봇의 창시자인 박사가 미스터리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이 사건을 조사하는 형사 윌 스미스인데 이 형사는 자살이 아니고 박사가 만든 로봇과 관련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사해 나가요. 네. 하지만 박사의 죽음은 자살로 종결이 되고 이 사건을 조사하던 형사는 로봇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당해 아주 죽을 뻔한 사건을 여러 건 이제 겪게 된다. 뭐 그리고 나중에 뭐 진실을 밝힌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군요. 아주 그 재밌는 영화고 이 브루투스의 심장에서 나오는 그 로봇과도 좀 밀접한 이야기 구조가 좀 있어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소설이 그 재미있는 이유를 그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은 것 같아요. 일단 그 반전 장치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독자들을 아주 깜짝깜짝 여러 번 놀라게 하는데 세 사람이 공모해서 야스코를 죽이려고 하는데 차에 실려온 시신이 야스코가 아니라 나오키 실장이라는 거. 거기부터 이제 흥미가 확 증폭이 되는 거죠. 초창기에 나와요. 그게 아주 네. 깜짝 놀랍니다. 그 한번 독자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요. 네. 두 번째로 그 야스코가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독자들은 다 생각하고 당연히 있는데 그렇게 예. 몰아갔죠 얘기를.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네. 그 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도식기 전무의 이제 아이였죠. 그 놀라게 되는 또 그 반전 장치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반전이 그 끝에 나오는 그 이 모든 일의 뒤에 그 고로가 있었다는 거. 그가 유지도 죽였고 나오키 실장을 죽이고 또 그 하시모토도 죽인 범인이라는 것도 이제 밝혀지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점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이 소설이 재밌는 거는 아주 그 요즘 소위 뭐 말하는 뭐 이 단어 뭐 쓰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막장 드라마다 네. 뭐 이런 건데 이거 재미가 있어요. 야스코가 무려 그 4명의 남자와 잠자리를 했는데 근데 이 소설에서 알려진 것만 그런 거지 뭐 그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근데 심지어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함께 잠자리 한다는 이제 아주 이거 정말 그 막장인 설정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잘못은 아닌데 그 나오키 실장의 비서였던 그 유미에가 자신의 애인을 죽인 남자와 다시 애인이 된다는 설정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고로와 한 동네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그 아주 뭐 재미있을 만한 요소가 다 재미있을 들어가 만한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독자 서평이 좋은 네. 게 좀 있더라고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재밌다. 예. 헐, 처음엔 막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게다가 난 히가시노 게이고의 팬도 아닌데 하지만 재밌다. 추리소설이 재밌으면 장땡 아닌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주
진솔하게 이렇게 예. 표현을 해주셨고요. 몰입도가 대단한 책이었다. 다 읽을 때까지 뒷부분이 궁금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만큼 읽는 재미가 대단했다. 히가시노 게이거가 정갈하게 차린 정통 추리물이 선사하는 성찬의 즐거움을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해야 할 것 같다. 독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읽으면 정말 단박에 탈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책이었다. 예. 극찬을 해놨죠. 그래요. 뒷부분이 궁금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아요. 정말 네. 100%다 동의하실 거예요. 저도 오랜만에 읽었는데 물론 또 기억 안 나면서 무척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전 정말 읽고 싶었는데 다 들어버리셨네. 아, 일을 어쩌나.